이 나라는 여성만 차별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더 고통받네 만에 싸워야 할 나라도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인권의식 자체가 낮고 그에 따른 제도적 방파제도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 대신 인권, 모두의 권리를 외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섭게 왜 그래?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치? 곱하기 30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구절절 영상이 길어지게 만든 원인임에도 여전히 악플을 다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제 채널 제일 위의 리스트가 인기 업로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만 봐도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는 저한텐 돈이 안 돼요. 조회수도 그렇지만 대본 작업이 몇 배는 길어지는 걸 생각하면 가성비를 따진다면 페미니즘 관련 영상은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안티페미 코인을 타서 한탕한다는 건 능력이 없는데 반짝 인기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 얘기고 전 그 정도로 절박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댓글에서 개판 나는 거 보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느냐? Looking for the commode? Yes. Yeah, here, let me help you. Right out there for that pine. I don't get it. How does he smile and shake their hands like that? Excuse me, you're not allowed to try that on. I beg your pardon? Usually could have stayed up north getting rear-end kissed at Park Avenue parties for 3 times money. But he asked for this. He can't be out here at night. This is sundown town. You never win with violence, Tony. You only win when you maintain your dignity. Dignity always prevails. 이 세상에는 끔찍한 연쇄살인마도 있지만 그 반대편엔 따뜻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또한 실존했고 내 선택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면 그 용기를 조금이라도 담고 싶으니까요. 만약 그린북을 안 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차별로 벌어지는 피해자의 아픔을 그리는 방법론에 대해선 김지영과는 비교조차 아까운 작품입니다. 자, 그럼 3부 시작하죠. 조마조마했던 회의 시간은 여성 팀장의 위트와 능력으로 잘 흘러가고 회의가 끝나자 팀장은 지영을 호출합니다. 올린 자료 칭찬하려고 불렀다는 팀장의 인성과 지영의 능력을 부각하는 장면이지만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흘러갈 리가 없죠. 팀장님이 자기 싫어하는 줄 알았다며 왜 기획팀에서 뺐는지 물어보는 당당한 신여성 지영. 그에 대한 팀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영씨, 나 좋아 보여? 좋은 엄마로는 함량 미달이고 좋은 아내, 좋은 딸은 뭐 예전 여기 포기했고. 회사에서 5년 이상의 장기팀을 꾸리길 원하는데 출산, 육아로 퇴직할 확률이 높은 여성을 넣기가 힘들다. 자신이 억지로 넣어도 반려당할 것이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은 애저녁에 포기했다. 저는 이 대사가 영화가 좋아질 수 있었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현도 육아를 돕는 것에 적극적이고 후반부에 보모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었다면 분명 괜찮은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또는 역지사지로 접근해서 지영이 선망하는 직장 생활은 정말 달콤하기만 할까요? 이 팀장의 발언처럼 많은 남성 역시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길 포기합니다. 이 영화가 조명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 최고, 주부 생활 최악인 건 아니죠. 각자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접근만 해도 훨씬 납득 가능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팀장의 애환을 비추는 시선은 이런 두 가지 접근과는 모두 거리가 멉니다. 그보단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고생스러운가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선망하는 우상이 담배 태우면서 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푸념을 늘어놓는 장면에 가깝죠. 물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걸 대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국가를 위해서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든 출산은 장려받으면 장려받아야 했지 직장 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직장을 위해 출산을 미뤄야 한다?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이야기를 보며 남 얘기라고 비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이게 앞서 두 가지 접근과는 거리가 뭔가? 이 씬을 보여주고 나오는 게 2부에서 보여드렸던 여자는 대학서 전공 익혀봐야 애들 보는 데나 쓴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오전에만 잠깐 일하기 좋아요. 아유, 저도 2, 3만 안 가면 계속 하고 싶은 일이에요. 카운터만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네, 이렇게 지영씨의 눈빛만 보고 이해한 여성분이 뛰쳐나와 빵집 알바 공고를 전달해주며 애들 학교 보내고 하기 좋은 알바다 라며 애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여전히 노동해야 하는 여성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제 주장에 비해 조금 애매하다고요? 이건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여기서 끝날 리가요.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너는 이렇게 마시가고 있는데 대현 씨 어쩌려고 이렇게 때깔이 좋니? 자, 잠시 대현이 뭘 했냐? 칼퇴근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애 목욕 도와주기, 추석에 시댁 대신 여행 제안하기, 시댁 내려가선 설거지 도와주기, 미리 짐 싸놓기, 아이와 놀아주기. 아파서 그렇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접신한 아내 뒷수습하기, 정신과 상담 먼저 받으러 가고 아내에게 상처되지 않게 넌지시 제안하기. 이 미친 영화에서 홀로 30분간 묵묵히 딜을 받아내는 메인탱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대현은 정답이 아니라 대형 지뢰 역할입니다. 이제 그 복선을 깔기 시작하죠. 뭘 도와줘? 당연히 하는 거지. 그치. 네가 거기서 그치 하면 안 되지. 아니 남편은 접시나 너 수습하느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영화 내내 죽상인데 남이 못 모르고 그런 소리 해도 너는 남편 편을 들어줘야지. 그래도 공유는 계속 훈훈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야, 능력 있으면 뭐하냐? 더 이상 진급이 안 되잖아. 작년에 남자 동기들은 다 과장 달았는데 뭐. 이렇게 착한 남편마저 결국은 남자기에 모르는 아픔이 있다. 이걸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옛 동료가 떠난 뒤 잡코리아를 찾아보지만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같은 조건으로 찾아봅시다. 11시에서 15시는 앱이 바뀌었는지 UI가 좀 다른데 지금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아예 없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빵집 알바를 오전만 하겠다고 했으니 아이를 맡기고 비는 시간에만 일을 하겠다고 포함해둔 것 같은데 마케팅팀 경력 8년차가 11시에서 15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할까요? 경력 살리는 건 고사하고 DP 알바를 해도 그렇게는 힘들 것 같은데요? 최대한 같은 조건으로 시간을 제외하고 서칭하면 11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을 누르면 0건이 돼요. 그럼 이 11건이 다 남성일까요? 아니요, 남성을 눌러도 0건이 뜹니다. 오직 성별 무관만 11건이에요. 11건도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남자라도 39살에 경력 8년차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조건이 더 큰 문제인데 앞뒤 설명 없이 앞장면과 이어놓으니 경단녀의 구직만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캐치를 제외한 현대 영화의 99.9%가 몽타주 기법, 영화의 화면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로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보여주지 않는지를 보면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물론 뿌리까지 타고 올라가면 육아 때문에 퇴사하게 된 상황 자체가 문제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성과 직장 생활을 디테일하게 조명하는 영화에 출산 과정 중에 어떤 문제를 겪고 퇴사하게 되었는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회 비판을 하겠다는 이 영화는 이나영이랑 이종석이 꽁냥거리는 풍경으로 나이 박탈감과 외모 박탈감을 1타 2피로 때려버리는 로맨스는 별책부록보다도 경단녀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전 진짜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한 일반 관객입니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법적인 의무는 지키되 아예 쓰지 못하게 눈치를 주거나 다른 해곡거리를 만들어서 해고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 여성을 떠나 사용 자체가 어렵다고만 알고 있어요. 정말 딱 상식선의 내용이죠. 저는 모르는 일에 대해 감히 차별이 없다고 말할 정도의 만용도 없습니다. 영화가 문제를 알려준다면 얼마든지 들어볼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여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 귀에다 속사포 랩을 때려박는 이 영화엔 이 상식 수준의 내용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결심했더니 어느새 흐지부지 퇴사한 상태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차별을 겪으며 퇴사하게 되었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아, 나오긴 합니다. 82년생 김지영 전매 특허. 죄송해요. 애가 수족구라 어린이집에 못 가서. 그 어제 말한 업계 동향 분석 보고서 좀 갖다 줘. 주연들 냅두고 한 장면 쓰고 버릴 엑스트라로 중요한 문제 간만 보기. 정말 영화가 사회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다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1차원적인 장난질을 넘어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껏 이 사례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 보이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런 거 없이 헛소리만 늘어놓으니까 살다 영화 장면 정지해놓고 검색 조건 맞춰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 엑스트라 장면조차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냥 애 때문에 자기 일을 소화 못하고 있는 여성과 정말 문제가 될 발언은 없지만 한숨을 쉬는 남자 상사가 등장할 뿐이죠. 아니 뭐 이윤정 씨세요? 왜냐?
자세할수록 조사를 많이 해야 하고 반박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82년생 김지영의 첫 영화인 감독과 첫 제작인 제작사가 이 소설을 고른 이유는 화제성이 높아서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영화는 또래 증후군 코스프레하면서 돈 벌던 사기꾼처럼 훈훈함을 위장해서 돈 좀 만지고 싶다 이거죠. 근데 충무로는 이런 신인 발굴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이야, 조승우 배우도 한 수 배워야 할 경지인데? 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선 한 장면도 안 나오지만 그 대신 무슨 장면들로 채워놓았는지 조금은 의미 있는 장면이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지영의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장면, 그리고 옥상에서 커피 마시자는 수신호를 지나칠 정도로 길고 복잡하게 묘사한 끝에 왜? 뭐 봐? 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장면입니다. 또 이야기와 연관도 없는 엑스트라가 나와서 핸드폰을 보며 낄낄대다가 뭘 보냐고 물어보자 얼버무리고 도망갑니다. 마침 참 우연히도 옥상에서 땡땡이 치는 인물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은 전경샷의 구색 맞추기용으로만 등장하고 실제 대화샷에선 한 장면도 잡히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들이 뭘 보았냐? 지들끼리 방 만들어가지고 야한 사진 돌리고 그러는 거지 뭐. 짐승이라 봐야지. 네, 확정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없지만 또 교묘하게 선입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오면 차라리 내가 피해망상이면 좋겠어요. 장면은 넘어가서 밤, 맥주를 마시며 빈둥대는 대연과 집안일하는 지영을 대비적으로 비춥니다. 지영의 빙의 현상이 걱정되는 대연은 운동이라도 해보라고 권유하지만 지영은 그럴 거면 차라리 빵집에서 오전 알바를 해보겠다고 하죠. 당연히 아픈 지영에게 일을 시키기 찜찜한 대연은 지영을 말리는데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너보고 그런 알바하래? 앞서 묘사된 공유갓과는 많이 다르지만 지영의 병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 답답한 상황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감정이죠. 나 그냥... 오빠 고마워. 나 힘든 거 신경 써줘서. 지영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술도 못 먹는 데가 왜... 저 때가 몸은 편해져도 마음은 조급해지거든. 여기서 빙의가 또 등장하는 건 선을 넘었죠. 물론 지영이 오해해서 빙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영화적 갈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한 영화에서 빙의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감독이 관객을 가르치겠다 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에 대해 이게 그 아픔이라고 형광펜으로 벅벅 칠하고 정작 주인공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이 장치를 통해서요. 앞서 추석은 뭐 그래요. 다소 자기적이지만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을 아끼는 마음에서 버럭한 대연이 잘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자주 좀 말해줘. 이런 훈계를 들어야 할 정도로 몰라주는 걸까요? 정작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건 지영 본인인데요. 남편이 안절부절 부인 눈치만 보고 있고 영화가 묘사해온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고 유일하게 화까지 내는 이 순간에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빙의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김지영 씨가 왜 여자 마음을 몰라주냐고 빙의해서 훈계요. 심지어 그 빙의한 상대는 아직도 내가 한여름에 덜덜 떨면서 고백하던 20살 차승현으로 보이는 거야? 빙의 외엔 등장도 언급도 없는 이 선배는 하필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대연에게 고백했고 지영과도 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대연이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장면은 회사 옥상. 3층 화장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왜? 왜 그러는데? 그냥 좀 그러라면 그래. 3층 화장실에 가지 말라면서 이유는 말해주지 않는 남사원과 그럼 그에게 협박 끝에 답을 얻어낸 여직원. 이들도 이 시퀀스 외엔 전혀 등장하지 않으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귀는 사이겠죠? 결국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바람 주의하세요. 내가 화나는 건 오 과장이야. 우리 회사인 줄 알았으면 신고를 해야지. 어떻게 남자 사원들이랑 돌려볼 수가 있냐? 지금 장난까나. 도대체 이걸 찍으면서 감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자들이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만 하고 사라져서 다신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 영화 내내 반복되지만 이건 남자인 내가 몰랐던 여성의 아픔이니까 반성해야겠다. 뭐 이러길 기대하는 거야 지금? 영화 보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PC에 너무 시달려서 영화를 영화로 못 보네. 이런 자기 반성을 하며 편협한 내 시선을 의심할 쯤이면 꼭꼭꼭 이렇게 속이 비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장면이 계속 이른데 미칠 것 같아요. 계속 이 태세로 가면 리뷰가 끝이 없을 테니 스킵하며 어떤 톤인지 보여드릴게요. 고등학생 김지영, 뒤에 서 있는 남학생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러는 이유야? 또 없어요. 앞뒤 설명이 없다도 아니고 진짜 이유가 1도 안 나와요. 치안인가? 빵 사오라고 시켰나? 그냥 혼자 겁에 질려서 막 수신호해가며 핸드폰 빌려서 집에 연락하고 그걸 지켜보던 남학생은 내려서 지영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센스 있는 여성분이 적절한 핑계를 대며 구해주고 불려나온 아빠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단정히 입고 다녀. 봐라, 치마가 짧잖아. 그리고 절대 아무나 보고 웃으면 안 돼. 아이쿠, 오늘도 한남이 한남해버렸구나. 이렇게 한남들에게 시달린 지영은 애를 보다 정신없이 화장실을 가다가도 꼭 몰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또 하는 거 없이 남동생만 이뻐하는 고모와 열심히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발끈하는 언니와 말리는 어머니, 이쯤에서 추임새가 빠지면 섭하죠. 아유, 나도 딸 하나 날 걸 그랬어. 아들 다 소용없어. 저렇게 엄마 상 차려주는 거. 그리고 취직을 못해 서운한 졸업반 지영에게 아버지의 라스트 파. 그만해. 그렇게 속상하면 그만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 나가. 넌 그게 어울려. 사람 속은 터져도 영화는 계속됩니다. 그 사이 지영은 새로 회사를 차린 팀장에게 일자리를 제안받고 지영의 산후 우울증이 걱정인 대연의 복잡한 표정을 보고 지영은 내가 일하는 게 싫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대현의 대역죄. 그냥 하나 낳자. 뭐? 우리도 하나만 낳자. 내가 잘해줄게. 애를 낳으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지영의 우려에도 대현은 참 철이 없게 그려집니다. 남자기에 피해 입지 않기에 착한 사람조차 느끼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 실제로 배우 인터뷰도 이런 뉘앙스예요. 아내를 답답하게 하는 대현을 관객이 캐치하기 바란다. 이런 대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했다. 내가 대현이라면 착하고 스윗하고 너무 모범적이다. 그런데 왜 불만?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 좋은 남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람이 완벽할 수야 없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남편도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작중 대현은 일하겠다는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일단 지영도 그게 잘 안 돼서 퇴사한 걸 텐데 대현은 왜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마저 남자라서 기득권을 누리는 건가요? 중요한 건 대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영화 내내 잡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육아휴직마저 하려 하지만 그의 이마에 적히는 좋은 글씨는 남자 두 글자예요. 물론 결과만 말하자면 대현은 육아휴직에 실패합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을 문제 삼자 지영이 구직을 포기하거든요. 지영은 여자라서 억압받는 게 아니라 빙의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복직하지 못해요. 그래도 지영이 뭔가 시도한다는 인상은 주겠다고 하는 게 정말 마음충. 야, 들어. 마음충이지 뭐. 야, 저건 진짜 답 없다. 그냥 카페에서 커피 쏟았을 뿐인 지영을 보고 맘충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편리한 엑스트라가 아주 빨 캐치를 찍어라 그냥. 써먹지도 않을 등장인물들이 혐오감만 조장하고 퇴장하는 꼬라지를 몇 번을 보여주는 거야. 그나마 캐치는 생긴 것만 크틀로 친착이었는데 이건 진짜 정신공격이네? 이야, 사회 비판 영화가 아니라 코즈미코로였는데 내가 장르를 착각했다. 일단 맘충은 저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시끄럽게 굴거나 뛰어다니는데 말리진 못할 망정 애들이 좀 뛰어놀 수도 있지.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대통령 대례가 판검사밖에 못하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래요. 애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댁은 그러면 안 되지. 정확히 이런 분들을 맘충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단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용처는 정확히 해야죠.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정확하게 한때 풍성했지만 이젠 듬성하니 안타깝게 되었네요 라고 해야지. 혹시 날 때부터 머리가 없으셨나요? 오호, 간초가 말도 하는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름에 계란 후라이 한번 부쳐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예시를 위해 인용하기만 했는데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꼭 탈모가 완치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애가 밀어서 커피를 쏟은 걸 열심히 치우고 있는 지영은 맘충이 아닙니다. 여성의 아픔에 대해 말한다는 영화가 그 아픔이 뭔지 본인도 몰라요. 결말이니 지영이 카타르시스를 줘야 할 시점이죠. 저를 아세요? 제가 왜 벌레냐고요. 아니 그쪽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하셨어요? 이걸 사이다라고. 겪어온 문제들은 다 제껴놓고 누가 봐도 인성이 출타한 쓰레기 하나 붙잡고 자기 주장하는 이 장면이 평생을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온 지영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요. 이 정도 하는 대연도 완벽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고작 이걸 노력이라고 오구오구 내 새끼 잘했죠요 이러자고요? 도대체 얼마나 무대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평등을 아득히 넘은 이야기입니다. 또 남자라 공감 못하네 소리 나오겠죠. 그 남자가 김지영과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관점으로 풀어서 만들었음에도 남자인 저도 충분히 공감하며 본 영화 툴리를 살펴봅시다. Mom, what's wrong with your body? 마를로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Drew, how are you, buddy? You, Marlo. On personal hug buffer now. 그리고 곧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죠. 남들 다 한다는 애 키우기가 그녀에겐 유독 힘에 부칩니다. 첫째 사라는 전식을 앓고 있으면서도 덤벙대기 일수고, 둘째는 Jonah's a sweetheart. We love him. But as you know, he's an out-of-the-box kid. He's quirky. 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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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rky. 조나는 한국식 표현으로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두 아이를 챙겨야 하는 마를로는 디카페인 커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You know there are trace amounts of caffeine even in decaf, right? Huh? Still want it? Yeah. And a muffin. 당연히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10달을 꼬박 품어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인걸요.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무한한들 체력까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까지 무사히 태어났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자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그녀 안에 어머니가 커갈수록 마를로는 작아져만 갑니다. 보다 못한 오빠는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Do you know what a night nanny is? Okay, you know what? Everybody does it. At least everyone we know does it. 생판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찜찜하고 남편은 잘나가는 오빠에게 열등감도 느끼고 있는 터라 일단은 거절했지만 Well, he's quirky. Just say what you mean. You think Jonah is retarded. No. Yes, and he's ruining it for everybody in his class who's reading. Hello. I'm Telly. 그렇게 야간 보물을 부르게 됩니다. 툴리는 젊고 확신에 차 있으며 생기발랄합니다. 사교 상대로는 좋겠지만 아이를 맡기는 입장으로서 마를로는 툴리의 자유분방함이 영 미덥지 못합니다. 그런 마를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툴리의 한마디. I'm here to take care of you. I thought you were taking care of the baby. Yeah, but you pretty much are the baby.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안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쳤고 게임만 하는 남편보다야 낫겠죠. 몇 년 만에 숙면을 취해본 마를로는 생기를 되찾고 그렇게 마를로와 툴리의 기묘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툴리는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Hey, kiss goodnight. She'll be different in the morning. That's sweet. 따뜻한 사람인 것 같네요. 툴리가 도착하면 짧은 대화로 교감하며 삶을 돌아보게 된 마를로는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제가 툴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조깅씬 전의 마를로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화장도 다시 하고 밝게 미소도 지으며 아이를 대하는 것도 한결 여유로웠죠. 작은 사건은 있었지만 조나의 새 학교도 찾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조란간 등장한 이 장면에선 마를로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웬 핏덩이가 그녀를 지나칩니다. 모기가 든 마를로는 있는 힘껏 달려 간신히 추월해보지만 곧 주저앉고 말죠. 결국 Are you okay? Yeah. Oh, it's milk. 모유까지 새어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창피를 당합니다. 조깅녀는 젊음을 상징합니다. 툴리 덕분에 이제 피로는 덜어냈지만 세월은 덜어낼 수 없습니다. 여자는 잠시 휴업하고 엄마 노릇하다가 여유를 되찾으면 다시 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짧은 티 아래로 출렁이는 뱃살과 펑퍼짐한 하체를 가리기 위한 스웨트팬츠, 짧은 전력 질주에도 힘이 풀려버리는 다리, 스위치 켜듯 여자 모드, 엄마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하면 겉모습은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풋풋한 설렘, 뒷생각 안 하고 질러보는 배짱. I rode every horse on the carousel until I met Drew. 오, 회전 목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나비가 번데기는 될 수 없듯 엄마가 된 그녀는 더 이상 기억 속 마를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들은 성가시고 남편과는 관계를 안 한 지 몇 달은 돼가고 그녀가 다시 젊어질 일 또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를로는 불행할까요? 글쎄요. 야간 보모 덕에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돌아볼 여유가 생겼지만 동시에 우울감에 빠져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대상을 바꿉니다. 짜릿한 연애 대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을. 그러던 어느 날 Sorry I'm late. It won't happen again, I promise. Hey, what's wrong? Nothing. I'm just sort of a fucked up relationship. 평소와는 다르게 화가 난 모습으로 지각한 툴리. 마를로는 차분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영화 초반과 비교해보면 둘의 역할이 완전 반대가 되었죠. 술을 마시러 가자는 툴리에게 하루 쉬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마를로. 하지만 결국 남편도 집에 있는데 별일 있겠냐는 툴리의 꼬드김에 넘어가 둘은 브루클린으로 향합니다. 밤거리의 달뜬 공기에 둘은 서서히 적응하고. I remember when guys used to look at me like that. He was looking at you. Nobody wants to fuck mommy, okay? 할 말은 정말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굳이 한마디만 하자면 정답 근처에도 못 가셨습니다. 시간을 보낼수록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지만 사실이기엔 너무 좋다는 말이 있죠. I have to leave. Where? I can't work for you anymore. 툴리 없이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거란 생각에 마를로는 두려워집니다. 그저 쉬는 동안 하는 일이었다고 떠나는 이유조차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툴리를 보며 마를로는 대단한 계획이 있겠지만 다 소용없을 거라며 빈정대죠. This whole free spirit thing, it stops being charming and it just starts to look ugly. 무엇이라도 증명하려는 듯 마를로가 살던 예전 집으로 가보지만 위치만 같을 뿐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라고 타이르는 툴리. Hey, this was your idea. Why the fuck did you bring me out here then? We just came too far out. 싸움도 잠시 마를로를 진정시키고 둘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Stay awake. I'm so tired. I know. I need you to stay with me. 단지 격한 말다툼과 극적인 화해를 오가느라 잠시 잊었던 사소한 사실은 둘 다 무척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영화에 등장하는 음주운전의 끝은 아름답지 못하죠. 장면은 바뀌어 병원. 점점 좋아지던 아내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드류는 황망한 모습으로 병원 차트 작성을 돕습니다. Patient's date of birth. 6/7/77. What's her maiden name? So I think Tully, T-U-L-L-Y. 얘기했었죠. 김지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푼다고. I don't want you to go. Well, I was really just here to get you through the danger zone. 야간 보물한 특징 때문에 티가 안 났지만 마를로 외엔 툴리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산후우울증이 심각했던 마를로는 20대의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고 자신감에 차있던 그때의 마를로에게요. 그렇게 마를로는 20대의 툴리를 보내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Wasn't I great? I don't want that kind of great. All right, I just want you. 단지 이제는 위대한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마를로로서 남편과 함께 말이죠. 툴리는 다분히 여성중심적 영화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통해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그리고 있고 남편은 영화 내내 육아의 도움이라고는 되지 않죠. 오히려 엔딩을 제외하면 많은 장면에 걸쳐 찌질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Thought we weren't doing screen time. I mean, it's fine by me. It's your rule. 하지만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메시지는 김지영과 비교조차 아까울 정도로 뚜렷합니다. 이 영화는 본인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유리천장을 꾸며내며 공포를 조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몹시도 사적이지만 그렇기에 더 공감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를로의 방황을 담담히 조명할 뿐입니다. 여성의 아픔에 대해 그리지만 여자만 아는 게 있다가 아니라 남자도 공감할 수 있는 흘러간 청춘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정말 여성을 위로하려 했다면 이게 맞죠. 핵심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 공갈자애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영이 힘들어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우린 지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북 추천 도서나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요샌 땡땡해도 괜찮아 류의 책이 부쩍 늘었다는 걸 느낍니다.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었다는 건 책만 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도 늘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의 한국은 통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어려울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만약 82년생 김지영이 내적 갈등에 집중한 영화였다면 그녀가 받는 고통과 극복하는 과정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김지영은 개인이 아닙니다. 작가, 감독, 배우 모두가 입을 모아 지영은 이 사회의 여성을 대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뚜렷한 가해자는 없지만 지목하는 대상은 있습니다. 남성. 이게 이 영화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사회와 연관짓는 순간부터 김지영이란 캐릭터는 철저하게 감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무슨 사건을 겪는가가 감독이 보는 사회의 문제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감독이 제시하는 해결책인 셈이죠. 만약 순수한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피해와 목표에 집중했을 겁니다. 공유, 정유미 커플이 그대로 등장했던 도가니가 좋은 예입니다. 누가 피해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죠. 도가니를 관람한 뒤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이 분노는 정확히 가해자를 향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진 못했지만 인화학교와 우석재단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이런 부분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 두 배우는 영화 하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한 산 증인이에요. 도가니가 2011년작임에도 여전히 그 정도의 파급력을 지녔던 영화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영화의 출연에 사회 개혁을 말한다는 건 변화에만 의의를 두고 방향성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누가 피해자인지부터 불명확합니다. 이 영화가 묘사하고 남자들조차 공감한다고 말하는 차별은 엄밀인 82년생의 현실이라기보단 조금 더 윗세대의 문제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 영화가 옳다고 말하는 댓글엔 어머니란 호칭이 가장 흔하게 등장합니다. 어머니도 여자고 김지영도 여자다. 같은 여자니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 영화가 노리던 게 그 애매함이에요. 영화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이 영화는 틀렸어. 뭐가? 남자들이 단톡방 파서 야한 사진 돌려보는 게 일상이라고? 정확히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
명함이 떡하니 적힌 교복을 입고 버스에서 성추행을 한다고? 정확히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 여자라서 취직이 안 된다고? 정확히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 그래도 멋있으세요.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지영은 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보고 있는지 무엇 하나 딱 집어 설명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는 순간 반박당하기도 너무나 쉬워지니까. 걸캅스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남자가 대다수인 경찰 그룹 내에서 성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걸캅스 리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반박 가능합니다. 남자가 대다수인 경찰의 성비, 살인 미수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성범죄의 검거율, 살인의 발생 건수와 성범죄의 발생 건수 차이를 보면 성범죄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건 오랜 기간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핵심이 무너지면 그 순간 영화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김지영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명확한 논제가 없으니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도 없고, 분노는 조장하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도 없으니 갈 곳을 잃은 분노는 가슴에 남아 상대 성별을 향한 무의식적 편견이 됩니다. 사회 비판을 하겠다는 영화가 틀린 점이 있다 수준을 넘어 문제 제기가 옳은지부터 검증해야 할 지경에 모든 장면에 도주로를 만들어놨어요. 여자가 고통받는다. 무슨 고통이요? 원놈이 그랬어요? 아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자극적인 문제는 다 아님 말고 식으로 엑스트라를 이용해 겉핥기로 훑어버립니다. 문제 제기는 하는데 발제자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긍정을 할 수도 부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결국 82년생 김철수 같은 이야기를 가져와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입었나 불행 배틀로 빠지기 쉽죠. 그리고 불행 배틀로 빠지는 순간 진흙탕 싸움이 될 뿐 건설적인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감독의 덫입니다. 이 애매함 때문에 KBS에서 82년생 김지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여성 혐오로 몰아갈 수 있는 거고, 이 영화를 호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윗세대에 차별이 있었지 지금 세대는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남성들의 주류 의견이죠. 이런 반응을 몰라서 여성 혐오란 워딩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도 떡하니 나와요. 단지 영화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남성의 반응을 최대한 나쁜 방향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감독은 인터뷰로 옳은 말을 하고 있고, 한국 인터넷 지저분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하시겠지만 너 빨갱이지 가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사람에게 먹혔는지 생각해보세요. 진영 논리가 생겨나고 내가 한쪽 그룹에 속했다면 양쪽 그룹을 객관적으로 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터놓고 말해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성추행을 당하느니 집에서 밥이나 하란 이야기 듣도 보도 못한 말은 아니죠. 몰카범죄도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가 몇 명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분들께 나는 안 했으니 문제없다는 너무 이기적인 말일 겁니다. 또한 빙의에서 등장하는 할머니 세대의 차별 역시 실존했고,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어려운 것, 취직이 어려운 것 모두가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리뷰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장면들을 모아서 영화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요소는 애매하고 사실도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명확하죠. 여성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고 남성은 죄인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은 더욱 뭉쳐야 하며 죄인은 이제 나와서 오라를 받고 속죄할지어다. 그 죄는 여자에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르고 아기를 갖자고 말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축복과 사랑 속에서 태어나야 할 아이가 걸림돌이 되고 남편을 욕할 증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 지영은 딸에게 사랑한단 말 한마디, 미소 한번 제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드러나는 건 의무감에 억눌린 지침뿐이죠. 어머니는 위대하지 않아요. 어머니기 이전에 여자이고 싶고 누구 엄마가 아닌 나이고 싶은 욕망을 잘못되었다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지영은 무슨 노력을 하죠? 아픈 지영을 위해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도 그녀는 과거에 갇혀 비아냥대기 바쁩니다. 그러다 못 참고 터져버리면 뒷수습은 대연이 하죠. 그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대연에게 지영은 빙의까지 해가며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연을 정죄한 지영이 하는 노력이라곤 엑스트라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사회를 대변한다면서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노력하기 싫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남편조차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해. 난 고통받았으니까 더 관심받고 우대받아야 해.
내가 빙의해서 준 상처는 기억나지 않는걸?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 영화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몰카니 성추행이니 온갖 것들을 끌고 와서 남성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요. 니들은 죄인이어야 하니까, 이기적인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어야 하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온 건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시기 자체를 없애야죠. 그것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연자죄로 끌어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화질은 점점 발전해 이제 8K의 시대가 왔죠. 280p 영상들을 지금 보면 자글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평면 TV를 브라운관처럼 때려서 고치던가요? 단단하고 스탠드도 없어서 손해볼 게 없는 브라운관 TV는 때리면 기판에 먼지가 털리며 고쳐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ED에 그런 짓을 했다간 망가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물론 요즘의 TV도 여전히 말썽을 부리긴 합니다. 단지 지금 시대에 맞는 문제 제기와 해법이 필요할 뿐이죠. 하물며 지형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토록 부르짖는 평등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수록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자명해집니다. 경찰은 다 정의로울까요? 의사는 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선택으로 고르는 직업마저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최소한 문명인이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당장은 노예처럼 부려먹겠지만 사람과 인공지능의 결혼을 보게 되는 날도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히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여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선 우리가 무슨 가치를 쫓아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죠.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신이 죽은 이래로 더 이상 절대 불변에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란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엔 정말 10년이면 다른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선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하지만 유럽에선 아직도 길에서 담배 피는 풍경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만이 해답일까요? 프랑스엔 1999년 동거 이상, 결혼 미만의 제도 팍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부와 비슷한 법적 혜택을 받고 동거하며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지만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며 관계의 끝엔 위자료도 법적 공방도 없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서류 한 장 보내면 그걸로 끝이죠. 여성을 부양가족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면 위자료도 양육비도 불필요하니까요. 1999년 도입 이래로 차츰차츰 오르기 시작한 팍스 커플의 수는 2014년 기준 프랑스 커플의 94%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점점 혼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출산은 더더욱 줄고 있죠. 제 주변에도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커플이 꽤 됩니다. 팍스가 해결책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부담된다면, 결혼 뒤엔 실과 바늘처럼 따라가는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만의 대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귀찮은 자유야말로 오랜 역사를 피와 땀으로 물들인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지켜가야 할 권리입니다. 부산에선 최근까지 여성 전용 칸을 운행했었죠.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백인을 위한 자리를 비우는 걸 거부했던 로자 파크스를 보고도 조금도 배우신 게 없나 봅니다. 남성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고는 합니다만 When an officer approaches your car, be polite. Is there a problem, officer? 네, 흑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흑인을 성욕에 미친 범죄자 집단으로 그리며 백인의 아픔을 그린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서 흑인 중에 범죄자가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우리는 모두가 기득권층이라고 외면했던 백인의 아픔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 영화예요. 영화의 제작진분들이 현대 사회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했듯 관객 또한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입에 담는 평등이 이빨은 미끼가 아니라 진심이라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한 구성원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누군가에게 새로운 차별과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평등한 방법이니까요. 주체적인 여성을 그린 친절한 금자씨가 2003년 영화고, 전업주부 남편과 사회생활하는 여성을 그린 드라마 불량주부가 2005년작이에요. 이런 영화의 등장만으로 박수를 보낼 시기는 예전역에 지났습니다. 이런 영화가 쏟아지는 이유는 차별이 실존해서가 아닙니다. 팔리니까죠.
팔리는 이유는 일본의 이세 괴물이 유행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이 거지 같은 세상을 떠나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은 능력으로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여자나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인간의 가장 저열한 욕망을 담은 이 원패턴의 장르는 그렇게 10년이 넘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 이 격언은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은 의도로 판단받길 원하지만 타인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이중잣대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서 지영을 이해하는 그 관대한 마음이 이 사회에도 적용된다면 세상은 훨씬 살만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여성인권을 싸구려 포장지로 써먹는 이런 혐오파리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이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와 해결법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리뷰를 하고 있는 저나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최소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탐욕이지 행복은 아닌 것 같네요. 작년 4월 표창원 국회의원이 마련한 젠더 갈등 토론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 자체에 대해선 굳이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세라비 작가가 직장 내 급여 차에 대해 말하려면 성별만이 아니라 직급, 근무기간과 시간, 학력 등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에 대해 남자 페미니스트 방청객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며 윽박지르는 일이었죠.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온 여성에게 남자가 내가 모르는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요. 그런데 이게 우스워 보이는 것 자체가 한국 페미니즘의 현 주소입니다.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의 성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상황. 엄밀히는 페미니즘은 여성을 대변하지도 않아요. 그럼 흉자란 끔찍한 단어도 없었겠죠. 이건 네 편 내 편의 편가르기에 불과합니다. 내 편을 들면 인권운동가요, 적이면 기득권층이다. 1987이나 변호인 같은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에서 탄생한 용어들을 보세요. 시선강간, 강간문화, 성적 대상화, 가스라이팅, 독박육아, 코르셋, 맨스플레인. 어떤 사상도 이 정도로 공격적이고 혐오적인 단어만 배출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건질만한 유의미한 토론과 생각이 있겠지만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발상은 지독히도 피해망상적이며 동시에 이기적이에요. 본인이 이기적으로 살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남에게 옳다고 강요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 이것보단 나은 걸 가져오셔야죠. 심지어 방구석 일요일조차 툴리와 스틸 앨리스를 다루며 독박육아란 말을 버젓이 사용하던데 솔직히 욕만 안 하지 요즘 방송 수준도 참 유튜브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 역시 육아의 일부입니다. 단지 지금은 외벌이론 감당이 안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었으니 가정에서의 육아 역시 분배해야 한다는 것뿐이지 역할이 반대가 되어 여성이 돈을 벌고 남자가 집안일을 해도 아이를 주로 누가 돌보냐는 그들의 가정사지 남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죠. 전체주의를 비판한 소설 1984에는 신어와 증오의 이분이란 것이 등장합니다. 신어는 뉴 랭귀지, 즉 새로운 말인데 재밌게도 단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입니다. 더, 매우, 굉장히 란 세 가지 표현이 있으면 매우는 더, 굉장히는 더로 바꿔서 쓰는 단어의 폭을 줄여서 생각의 폭까지 좁히겠다는 발상이죠. 증오의 이분은 화면에 국가가 지정한 반역자 골드스타인의 얼굴을 띄워놓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정기 행사를 말합니다. 다른 때엔 욕설과 비난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쏟아내는 감정은 거의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배출하다 보면 어느새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사적으로 골드스타인을 증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골드스타인은 작품 기준으로 이미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국가의 행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료로 쓰이고 있는 셈이죠. 작금의 사태와 비교하면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죠. 이 작품은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첫째,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는 문화적 차별을 채용했다는 점. 둘째, 그 문화적 차별조차 구시대의 문제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 셋째,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놓는 점. 제도로서의 차별과 문화적 관습으로서의 차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별마저도 실제로 가해를 입히는 것과 그저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또 세부적으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소한 82년생 김지영 씨는 단지 증오를 정당화할 대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할 시기인 것 같네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요. 그럼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코미디언 빌 힉스의 문구를 인용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이걸 타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 그만큼 우리의 정신은 강력하거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렇게 계속 도는 거야. 한동안은 정신없이 즐겁겠지. 스릴도 있고 소름 돋기도 하고 번쩍번쩍하고 또 굉장히 시끄럽거든. 그렇게 오래 타다 보면 누군가가 묻기 시작해. 이거 진짜야? 아니면 그냥 놀이기구야? 그럼 놀이기구의 바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 야, 걱정 마. 쫄 거 없어. 이거 그냥 놀이기구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 닥쳐! 내가 지금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만데 걱정으로 주름진 내 얼굴을 봐. 텅 빈 잔고는 이 콩가루 집안은 어떻게 돼먹는 거냐고. 이건 진짜여야 해. 이건 그냥 놀이기구야.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놀이기구는 놀이기구일 뿐이야. 우리는 언제든 이걸 바꿀 수 있어. 운행을 멈추고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노력도 일도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선택하면 돼. 두려움과 사랑 중에서. 두려움의 눈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자물쇠를 달고 총을 사고 스스로를 걸어 잠그게 만들어. 그렇게 집에 숨어서 총만 쏴대는 거야. 그럼 상대도 위협을 느끼고 총을 쏘겠지. 이런 방식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나아질 수도 없어. 어느 한쪽이 전멸해야만 끝날 텐데 남자든 여자든 한쪽만으론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반면 사랑의 눈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보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놀이기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 서로를 혐오하는 데 쓰고 있는 에너지를 훨씬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거야. 이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소외받고 외면받으며 상처 입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평화 속에서 함께 우주를 탐험할 수 있을 거야. 그 모든 여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것뿐이야.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